단 한 번의 순간이 당신을 영원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있고 피가 당신 아래로 고여 있으며 입안 가득 소의 맛이 느껴집니다. 당신 위로는 잔인하고 승리적이며 최후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학교 전체가 당신이 넘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서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력한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당신의 근육에 살아 숨쉬는 팔, 연간의 훈련, 당신의 주먹을 옆구리에 꽉 쥐게 하는 절제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당신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방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조용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마침내 깨질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가을 바람이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벽돌 건물인 리지몬트 고등학교 입구에 낙엽을 실어 날랐습니다. 학생들은 강물처럼 문을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의 목소리는 오래된 건물에서 메아리 치는 소리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작정한 듯한 한 소년이 걸어갔습니다. 강희준은 능숙한 익명성으로 군중 속을 움직였습니다. 키가 크지만 마른 그는 주변 모든 것을 주시하면서도 직접적인 눈 맞춤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그의 배낭은 이미 2번이나 읽은 교과서로 가득 차 한쪽 어깨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그의 8번째 학교였고 그는 그 패턴을 마음속으로 익혔습니다. 첫날 아무도 되지 마라. 첫 주 눈에 띄지 않게 지내라. 첫 달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구석을 찾아라. 그가 복도를 걸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통제가 전부다 아들아. 바보라도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 전사는 언제 휘두르지 않아야 하는지 안다. 평생 군인이었고 결코 완전히 공유하지 않을 이야기를 담은 흉터가 있는 그의 아버지는 이준이 9살 때 무술 훈련에 등록시켰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규율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리지몬트 고등학교의 복도는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찌그러진 사물함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관리자들이 제거하려는 시도를 포기한 지 오래된 스티커와 낙서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주는 배정된 사물함을 찾아 책을 넣는 기계적인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무리들이 웃었습니다. 친구들은 여름 방학 후 재회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강물 속의 돌멩이처럼 움직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알아차리게 된 에너지의 변화가 왔습니다. 대화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지만 바뀌었습니다. 과장되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직접 보기 전에 주변 시야에서 포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길을 비켜줄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종류의 자신감을 가진 세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마치 건물을 소유한 것처럼 걸었습니다. 쿼터백 체격, 비싼 재킷, 멀리서 보면 친절해 보이지만 가까이서는 약탈적으로 변하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그림자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신경질적인 에너지를 가진 키 크고 마른 김민준과 덩치가 크고 느리지만 심술궂은 눈을 가진 최성현이었습니다. 이주는 이 정확한 구성을 세 개의 다른 학교에서 보았습니다. 다른 이름, 같은 역할, 새로운 먹잇감이다. 김민준이 주변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발표했습니다. 몇몇은 재미를 느끼고 걸음을 늦췄습니다. 이주는 조심스럽게 사물함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정확히 2초 동안 박태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도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박태준의 손이 뻗어나와 이준의 가슴에 손바닥을 평평하게 댔습니다. 잠깐만, 아무도 네가 가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복도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이주는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를 오싹하게 만드는 특정한 무게감에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있는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박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치우고 왼쪽으로 한 발짝 물러서고 김민준이 뒤에서 잡으면 엎드려 피벗한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 진정한 시험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다. 저는 강희준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수업에 가려고 합니다. 박태준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강희준, 멋진 이름이군. 리지몬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나, 강희준? 리지몬트에서는 신입생들이 사회 질서를 이해해야 한다. 최성현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래, 레벨이 있지. 그리고 넌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이 종종 최선의 방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박태준은 잠시 그를 쳐다보며 분명히 더 많은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짜증, 아니면 더 나쁜 흥미. 좋아. 박태준이 마침내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어봐. 어쩌면 뭔가 배울지도 모르지. 아니면 그는 친구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쩌면 그냥 우리 길에서 비켜서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지. 이준이 복도를 걸어 내려갈 때 웃음소리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뛰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을 헤엄치는 것처럼. 굴욕감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리지몬트 고등학교에 온 지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았고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오래된 책과 마루왁스 냄새가 나는 교실에서 미국 역사였습니다. 이준은 관찰되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인 창가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그는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모이는 안뜰, 학교 자체보다 오래되었을 오래된 떡갈나무, 잠자는 거인처럼 기다리는 노란 버스가 있는 주차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독립전쟁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준의 주의는 계속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 박태준은 네 줄 앞에 앉아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몇 분마다 그는 무언가를 말했고 그 무리는 웃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뒤돌아 이준의 눈을 마주치고 윙크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약속.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의 사회적 구조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카페테리아는 긴 테이블이 암묵적인 영역으로 배열된 광대한 방이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중앙을 장악했습니다. 연극부 아이들은 무대 근처 구석을 차지했습니다. 밴드 멤버들은 창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곳에서는 고등학교 생활의 신중한 계층 구조가 좌석 배치와 미묘한 배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은 샌드위치를 사서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는 출구 근처 지지기둥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작은 테이블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물리학에 대해 읽고 있던 책을 꺼내 페이지 속으로 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혼자 있나 보네. 이준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태준이 항상처럼 김민준과 최성현을 옆에 끼고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카페테리아 소음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은 예약되어 있다. 박태준이 발표했습니다. 여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요. 이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예약되었기 때문이지.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박태준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굴욕감이 이준의 가슴에 타올랐지만 그는 천천히 일어나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싸우는 것은 퇴학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진정한 정당 방위가 아닌 한 훈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8년 전의 약속을 깨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가 걸어 나갈 때 최성현이 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준은 그것을 보고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이준의 쟁반을 날려버리는 어깨치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샌드위치는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음료는 바닥에 튀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웃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엉망진창인 것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누군가가 던져준 냅킨으로 조심스럽게 닦고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는 빈 교실을 찾아 배낭에서 사과를 꺼내 조용히 먹었습니다. 괴롭힘은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이준은 박태준의 잔인함의 전체 범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손에서 책을 떨어뜨리고 그의 사물함이 불가사의하게 막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사회적 전쟁이었습니다. 영어 수업에서 박태준은 마치 오염된 것처럼 팔을 털면서 이준에게서 책상을 치우는 쇼를 했습니다. 반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이준은 항상 마지막으로 선택되었고 종종 누군가가 그보다 먼저 가구를 가져가자고 제안한 후에 선택되었습니다. 대학 준비에 대한 학교 집회에서 박태준은 일어나 이준을 가리키며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당 전체에 발표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이준을 따라다녔습니다. 화장실, 자습실, 심지어 주차장에 지나가는 차에서도 그는 농담거리가 되었고 펀치라인이 되었고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규율로 그것을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흡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10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떠났거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또 다른 계산된 학대의 날에 지쳐서 주차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셔츠에는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실수로 주스를 쏟은 자국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의 공책에는 수학 시간에 그의 뒤에 앉은 김민준 덕분에 여백에 조잡한 그림이 추가되었습니다. 버스 구역은 본관 뒤에 있었고 유지관리 창고와 철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아스팔트 구역이었습니다. 몇 대의 버스가 공회전하고 있었고 엔진이 덜덜거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탑승했거나 떠났습니다. 이준은 혼자 버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박태준, 김민준, 최성현이 뒤로 가는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버스가 탈출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있는 학생들은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끝이군 강희준, 박태준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네, 진척도 보고서 시간이다. 이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의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무게를 약간 옮겨 배낭이 바닥으로 미끄러지게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무 늦었어. 최성현이 손가락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민주는 뒤에서 이준의 팔을 잡고 뒤로 젖혔습니다. 최성현은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태준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는 네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박태준의 목소리는 대화적이었고 거의 친절했습니다. 조용하고 위험 있게 걸어다니면서 마치 네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이준은 김민준의 소나귀에 약간 저항하면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수, 어쩌면 내 수면 그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나면 그는 그의 아버지께서 그가 되지 않도록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말할 필요 없어. 박태준이 계속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보는 방식에 나타나 있어. 마치 우리가 너보다 못한 것처럼.
이주는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건 유감스럽군. 박태준의 무릎이 빠르게 올라왔고 수개월간의 운동 훈련과 몇 주간의 분노로 추진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준의 얼굴에 직접 맞았고 번개처럼 그의 두개골을 통해 폭발하는 잔인한 타격이었습니다. 그 균열은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피가 이준의 코에서 즉시 터져 나왔고 뜨겁고 구리 맛이 났습니다. 김민주는 그를 풀어줬고 이준은 머리가 아스팔트에 끔찍한 소리를 내며 튕겨져 나갔습니다. 세상은 빙빙 돌고 기울어지고 가장자리가 어두워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이준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박태준의 승리적인 목소리.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저 아래. 더 많은 웃음소리.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그의 귓가에 울리는 소리와 뺨 아래로 따뜻하게 퍼지는 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준은 의식이 깜박이는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인식과 어둠 사이의 그 이상한 공간에서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결정화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침묵, 회피, 규율, 자제. 그리고 그것은 그를 이 순간으로 데려왔고 사람들이 웃는 동안 콘크리트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에게 왔지만 이제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항복과 같은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언제 오는지 알아라.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준이 눈을 떴을 때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욱신거렸고 코를 만졌을 때 부러진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을 일으키자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정확히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더 차갑고 목적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피를 보고 텅 빈 주차장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몸을 돌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체육관은 리지몬트 고등학교의 자랑이었고 모든 발걸음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광택 있는 바닥이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챔피언십 배너가 석가래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관람석은 벽에 접혀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코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박태준은 그곳에서 농구공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중과 최성현은 관람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문이 열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닫힐 때 나는 소리는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의도를 암시하는 특정한 종류의 쾅 닫는 소리, 그들은 올려다봤습니다. 박태준의 공은 코트 중간에서 튀는 것을 멈추고 침묵 속으로 굴러갔습니다. 이준은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셔츠는 짙은 붉은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맑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에는 그들 모두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끝내야 해. 이준이 말했습니다. 박태준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얼굴이 엉망이군. 집에 가는 게 좋을 거야. 8년. 이준이 여전히 전진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네가 방금 내 선택을 없앴어. 체육관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김민주는 최성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최성현은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이 더 빨랐고 두 번의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막았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경제적이었습니다. 그는 과시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끝내러 온 것이었습니다. 박태준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했고 노골적이었으며 기술보다는 분노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이준은 그것을 쉽게 피했고 박태준의 명치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박태준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헐떡거렸습니다. 김민준이 옆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이준은 피벗하여 김민준의 운동량을 방향 전환시키고 광택이 나는 바닥에 널브러지게 했습니다. 최성현은 이준의 팔을 잡으려고 했고 잡았지만 이준의 엉덩이 위로 날아가 교과서적인 유도 던지기로 관람석에 부딪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태준은 달려들 만큼 회복했습니다. 그는 더 컸고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그것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게 중심을 낮추고 비틀었고 박태준의 운동량은 그를 지나쳐 갔습니다. 이준의 다리를 휩쓸고 박태준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깨에 대한 통제된 타격, 신경점에 대한 정확한 압력 적용, 박태준은 고통과 충격으로 헐떡이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마 15초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이준은 숨을 헐떡이며 박태준 위에 서 있었지만 통제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그것이 우리 사이의 차이야.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사용해. 나는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해. 그는 압력점을 풀고 물러섰습니다. 박태준은 어깨를 움켜쥐고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김민준과 최성현은 쓰러진 곳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마치 그를 처음 보는 것처럼 이준을 쳐다봤습니다. 다시 덤비면 이준이 텅 빈 체육관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참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정말로 그 모습이 어떤지 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는 몸을 돌려 걸어 나갔고 그들을 메아리치는 침묵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리지몬트 고등학교는 변모했습니다. 이야기는 주말 동안 퍼져나갔고 각 재방송마다 변이되고 증폭되었습니다. 어떤 버전은 정확했습니다. 다른 버전은 이준이 10명과 싸워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은 그가 박태준을 입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것도 완전히 사실은 아니었지만 진실은 충분히 극적이었습니다. 이준이 아침에 문을 통과했을 때 학생들은 그를 위해 길을 비켜줬습니다. 정확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이었습니다. 인식. 조용한 아이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던 소녀는 중요한 방식으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박태준, 김민준, 최성현은 더 이상 그들이 그랬던 통일된 힘이 아닌 채로 따로따로 도착했습니다. 박태준의 어깨는 깁스에 매달려 있었고 아마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김민준은 실제일지도 모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최성현은 모든 사람과의 눈맞춤을 피했습니다. 포식자들은 먹이가 되었고 학교는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이준은 평소에 외로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합류했습니다. 처음은 쟁반을 들고 단호하게 걸어오는 김서연이라는 소녀였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러고 나서 박태준의 잦은 표적 중 하나였던 신입생 노아 이름이 왔습니다. 이준의 영어 수업에서 조용한 소녀인 박소희가 따라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반쯤 지났을 때 이준의 테이블은 카페테리아에서 가장 붐비는 테이블이 되었고 침묵하는 희생자들이 가득 차 있었고 이제 일어선 사람과의 근접성에서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보통 재판을 열었던 테이블에는 세 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날 오후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부유한 변호사인 박태준의 아버지는 소송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주간의 체계적인 괴롭힘, 주차장 공격, 학대 패턴. 박태준의 아버지조차도 폭행을 포착한 휴대전화의 비디오 영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했습니다. 박태준, 김민준, 최성현에 대한 의무 상담, 공개 사과 요구, 사회 봉사활동 배정, 그리고 실제로 이빨이 있는 새로운 학교 폭력 정책,
하지만 공식적인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결과였습니다. 리지몬트 고등학교에서 박태준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좌는 퇴위되었고 아무도 그것을 채우는데 특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태준은 예전에 거만함 없이 수업 시간에 이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빈 교실을 찾았습니다. 박태준은 발, 벽, 이준이 아닌 다른 곳을 쳐다봤습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과하는 거. 미안하다고 말해봐. 이준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 카페테리아, 집회, 버스 뒤편 전부 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일 거야. 아마도 아빠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일 거야. 그건 변명이 아니야. 그냥 모르겠어. 이준은 그를 쳐다봤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날것이고 불확실한 무언가로 대체되었습니다. 말은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 그리고 박태준은 그랬습니다. 다음 달 동안 그는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불평 없이 사회 봉사 활동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과 최성현은 천천히 어색하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면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학교 문화의 변화를 인식한 교장 선생님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자율방어 동아리, 감독해 있지만 학생 주도. 그녀가 이준에게 조직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첫 번째 회의에는 30명의 학생이 참석했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는 50명이 되었습니다. 이준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기술을 보여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확실성을 투사하는 방법, 언제 물러서고 언제 굳건히 설지 않은 방법, 싸움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야. 그는 아버지의 말을 되풀이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당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지. 봄이 왔고 리지몬트 고등학교의 따뜻함과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년 마지막 날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앨범에 사인을 하고 여름 계획을 세우고 연락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달 전 전쟁터처럼 느껴졌던 건물은 이제 거의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준은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는데 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졸업 앨범을 내밀었습니다. 사인해 줄래? 이준은 그것을 받아 빈 페이지를 찾았었습니다. 힘은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너는 배우고 있다. 계속 가라. 박태준은 그것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름 동안 치료를 받을 거야. 학교 상담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치료. 아빠 생각이지만 그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고쳐야 할 것이 많아. 우리 모두 그렇지. 이준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종이 울리자 이준은 그해 마지막으로 리지몬트 고등학교를 나섰습니다. 그가 공격을 받았던 주차장은 이제 그냥 아스팔트와 버스와 집으로 향하는 학생들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졌던 힘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데리러 오셨고 서명과 메시지로 가득 찬 졸업 앨범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친구를 좀 사귀었나? 네, 이준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다른 상황은 처리됐어요. 그의 아버지께서는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규율을 지켰군.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어. 자랑스럽다. 그 말은 이준이 학교에서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그의 아버지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날 때 이준은 리지몬트 고등학교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고 배경 속으로 사라져 생존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대신 그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힘이 일어서는 힘만큼 중요합니다. 요령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어설 때, 마침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 당신은 싸움이 결코 다른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패배시키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박태준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만들어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김민준과 최성현은 다른 친구,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지켜봤던 학생들은 방관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희준은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싸움에서 이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싸움을 막는가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리지몬트 고등학교의 이야기는 극적인 대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변화로 끝났고 한 사람이 충분하다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일어나는 종류의 변화였습니다. 이준이 쓰러졌던 버스 야드는 다시 주차장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싸웠던 체육관은 농구를 하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던 카페테리아는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 방길 뿐이었습니다. 그 장소들이 가졌던 힘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리지몬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처벌이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침묵이 깨질 때, 규율이 목적을 만날 때, 절대 한계까지 밀려났던 사람이 마침내 방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훈입니다. 폭력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힘을 사용할지 아는 것과 사용하지 않을 때를 아는 것이 결합되어 어떤 괴롭힘도 깨뜨릴 수 없는 종류의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구석에 있는 조용한 아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조용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 규율, 그 자제, 필요할 때까지 그것이 학교 관계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강희준은 눈에 띄지 않기로 결심한 피해자로서 리지몬트 고등학교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때려 눕혔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당신의 싸움을 선택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고 누구도 당신이 당신보다 못한 사람이 되도록 설득하지 않도록 보여줌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떠났습니다. 학년 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희준, 박태준, 폭력과 두려움의 순환에 갇혀 마침내 빠져나갈 방법을 찾은 모든 사람에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사람이 바닥을 쳤다는 것은 올라갈 곳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